네, 안녕하세요. 리아 북클럽의 리아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구들, 겨울방학 남은 2월달, 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네, 친구들도 신학기 준비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은 선생님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책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하고 수업하고 있는 책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책은 한 세네 번 정도 네 선생님은 제독을 한 책이고 처음 읽었던 거는 생각외로 꽤 오래된 책입니다. 2018년도라고 네, 메모되어 있거든요. 꽤 오래됐죠. 네.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지금 2학년 모든 수업하는 친구 중에 이제 장래 희망이 의사인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네, 추천한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선생님은 이 책을 생각보다 이제 뭐 이렇게 부피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거든요. 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유발하라의 사피엔스도 읽었던 친구라서 이 책을 그냥 쉽게 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쉽게 시작했는데 생각외로 이 책을 어렵게 친구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리딩 수업을 일부 여기 강제수용소의 체험을 일부러 가지고 2회차 리딩 수업을 했고요. 지금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3회차 수업으로 여기 2부의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과 비극 속에서 낙관을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차시 정도 1부에서 나눴던 부분을 가지고 네,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 책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엄청 유명한 책이고 이미 스터디셀러가 됐고 그리고 스터디셀러뿐만 아니라 네, 거의 뭐지 현대판 고전 반열에 오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의대생, 네, 의사 지망생인 친구가 이제 추천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작가인 빅터 프랭클이 네, 의사시죠. 네, 의사십니다. 네, 정신과 의사시고, 여기 쭉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태인으로서 그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아우슈비츠에 실제로 수감되고 3년 동안 거기에 수감되어 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네. 그분의 어떤 그 체험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한 이분의 어떤 로고테라피라는 학문 또는 뭔가 의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방법, 뭐 심리 치료 방법,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책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선생님 임팩트 있게 본 세 가지 부분으로 친구들하고 나눠볼게요. 네. 목차는 금방 말했던 것처럼 크게 네, 강제 수용소의 체험이 1부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의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과 3부의 비극 속의 낙관. 네, 1부는 이분이 이제 의사로서 로고테라피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의 체험담, 강제 수용소의 체험담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영화나 어떤 드라마 코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잔인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그 체험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고테라피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로고테라피가 로고스에서 로고가 의미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만든 테라피, 로고테라피. 네.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전체 정리하고 이 마지막 이 책의 약간 결론 같은 부분으로 마무리되더라고요. 1984년에 붙인 서문부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옹기니 서문도 나옵니다. 이시영 박사님께서 옮겼다고 되어 있고요. 자, 추천의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책을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강제수용소의 체험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은 네, 119페이지에서 122페이지. 선생님 나온 책은 이게 지금 지금 최근에 나온 최근에 이제 개정판 나온 본하고는 다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119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19페이지.
네, 여기네요. 자, 인간의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볼게요. 같이 봐요.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니고 있던 전형적인 심리적 특징에 관한 문제를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소개하고 정신병리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자들은 인간은 철저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는 어떤가? 어떤 주어진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 아무런 정신적 자유도 없단 말인가? 자, 여기서 지금 작가의 질문이 계속 들어가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론, 즉 인간은 어떤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 뭐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성격으로 이루어진 만들어내는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인간은 이런 여러 요소들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 수용소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수감자들이 보인 반응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이론을 입증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직면한 인간에게는 자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단 말인가? 자, 그렇죠. 자, 이 질문이 아주 그 대단한 어떤 그 전제를 가지는 질문입니다. 자, 이론은 물론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통해서도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릴 수 있다. 자,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예는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인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체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단하죠. 자, 밑에 볼게요. 자,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자,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같이 몇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노리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있잖아요. 그 어떤 그 정말 이 아이슈비츠 이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내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는 결국 나의 결정이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저 볼게요.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사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텝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언해주고 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 삶을 의미가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 네. 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이제 이 작가님께서 빅터 프랭클이 하고 있는 이유는요. 자기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뭐죠? 어떤 자기가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자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정권은 뺏길 수 없다. 네, 이런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실현의 의미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친구들하고 독서를 하면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모든 가족들을 다 잃고 정말 그 아이슈비츠에서 그 어떤 그런 희망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어떤 그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네.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이냐면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돼 있거든요. 결국 이 책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자기가 삶에 대한 의미, 목적, 그리고 삶을 살려고 하는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시나리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한 번씩 있잖아요. 누구나 각자의 시련을 겪잖아요. 뭐 어떤 이런 극단적인 정말 이런 전쟁 속에서 이런 겪는 극단적인 어떤 시련은 아니겠지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시련을 겪죠. 자, 신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의 삶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아름다움과 예술 혹은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충족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나 창조 즐거움 두 가지가 그의 메말라 있는 삶에도 외부적인 힘에 의해 오로지 존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지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삶에도 목적은 있다. 자, 그러나 창조와 즐거움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시련이 주는 의미일 것이다. 자, 시련은 운명과 죽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시련과 죽음이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다. 와, 대단하죠.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 없대요. 자, 시련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련은 어떤 것인가? 네. 아,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본 부분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요. 자, 살아야 할 이유. 자, 아까 그 선생님이 질문 던졌잖아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 네, 그 삶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 아까 말했잖아요. 가족을 모두 잃고 나 혼자 남았을 때 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삶에 대한 태도라면 우리가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내가 삶을 어떤 태도로 보는가 하겠죠. 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했고 더 나아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야 했다. 자, 엄청난 것이 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쵸? 삶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 시간마다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말이나 명상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태도에서 찾아야 했다. 자, 인생이랑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찾고 개개인 앞에 놓여진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의미한다. 자, 너무 이게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친구들? 보세요. 자, 어렵죠? 자, 선생님 말로 좀 풀으면 근 거예요. 지금 이 아이슈비츠의 이 극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한테 도대체 신은 왜 이런 극단적인 비극과 고통을 우리한테 주시는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지 말아요. 질문하지 말아요. 그럼 어떻게 하래? 자, 만약에 그게 신이든 삶이든 네, 신이라고 얘기할게요. 어떤 신이 있다. 그 신이 우리한테 질문을 한대요. 어떻게? 자, 너 지금 이런 시련의 상황에서, 이 고통 상황에서 너 어떻게 대처할래? 너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래? 라고 우리한테 질문을 던진다고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여기서 내가 자꾸 남한테 또는 타인한테 신한테 그 절대자한테 왜 이래요라고 물었을 때는 뭔가 내 삶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질문을 받고 있고 삶이 신이 너, 나한테 어떤 대답을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건 아주 주체적이에요. 어떤 주체적이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시련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만약에 삶이든 신이든 이 시련을 통해서 그 삶이 나한테 뭘 원하는 걸까? 나한테 어떤 대답을 원하는 걸까? 지금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져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우리는 각자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 재밌죠? 선생님은 자, 이 부분에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선생님과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갖고 친구들이 수업을 풀었거든요. 친구들도 이 부분을 아주 임팩트 있게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시련이 주는 의미를 다시 이해하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 하나 볼게요. 네. 138페이지까지 네, 이렇게 받고 네. 181페이지 쭉 넘어갑니다. 네, 181페이지. 지금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 부분에서는요, 로고테라피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돼 있죠?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은, 자, 로고스, 의미를 뜻하는 그리스어고요. 로고테라피 혹은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빈 제3의 정신의학과로 불리는 이 이론은 인간 존재의 의미는 물론 그 의미를 찾아나가는 인간의 의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자,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 네, 의미와 의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자, 문장이기도 하고요. 자, 181페이지 넘어갑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삶의 의미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통, 이런 고난, 맞죠?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자, 여기 쓰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되지? 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만 삶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로고테라피에서는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고 있다. 네. 책임감. 자, 선생님이 말했던 아까 삶의 의미와 의지, 그거와 더불어 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내 삶에, 그쵸? 지금 던져진 이 내 삶에 나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이고 어떤 태도로 삶을 볼 것인가는 모든 결정은 나한테 이루어지겠죠? 자, 존재의 본질. 자,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친구들 좀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떻게 이해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반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친구들도 기회가 된다면, 네. 또 특히나 뭐 의대생 또 의사를 지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네, 직접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